1566년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 새벽 빛이 보스포루스 해협의 물결에 반짝이며 제국의 심장부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궁전 깊숙한 곳, 하렘의 가장 호화로운 방에서 한 소녀는 빛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7살 공주 무흐리마 술탄. 그녀의 이름은 태양과 달을 의미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오늘 그녀 자신의 빛은 영원히 꺼질 예정이었다. 시녀들이 그녀의 몸을 비단으로 감싸고 있었다. 페르시아에서 온 비단, 중국에서 온 비단, 이탈리아에서 온 벨벳. 각 천조각은 평범한 가정이 1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가치였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보석들이 빛났다.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그 보석들의 총 가치는 제국 전역에 한해 세수보다 많았다. 그녀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그 진주 하나하나가 인도양 깊은 곳에서 잠수부들의 목숨을 걸고 건져 올린 것이었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왕국들의 재산을 몸에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술레이만 대제였다. 세 대륙을 정복한 남자, 유럽이 떨며 장엄한 자라고 부르는 술탄. 그의 군대는 빈의 성문까지 도달했고 그의 함대는 지중해를 지배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였다. 그리고 무흐리마는 그의 사랑하는 딸이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의 공주. 지상의 어떤 여성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진 존재. 그런데 왜 그녀는 떨고 있었을까? 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을까? 시녀들이 그녀의 머리를 빗고 향수를 뿌리고 마지막 장신구를 달아주는 동안 무흐리마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공주는 울면 안 된다. 술탄의 딸은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새장 속 새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마침내 준비가 끝났을 때 가장 나이 많은 시녀가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공주님, 이제 시간입니다. 무흐리마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보석과 비단으로 장식된 살아있는 인형이 있었다. 아름답지만 텅 빈. 그녀는 너무 낮게 속삭여서 시녀들이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이것은 내 결혼식이 아니다. 이것은 내 장례식이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잔인한 역설 중 하나를 마주해야 한다. 오스만 제국의 공주들은 법적으로 유럽의 어떤 왕족 여성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기록이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결혼 후 첫날 밤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다. 그들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고 놀랍게도 그 재산에 대한 법적 통제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재산을 사고 팔 수 있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그들은 16세기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여성들이었다. 동시대 유럽의 공주들은 이런 권리를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결혼을 죽음으로 여겼을까? 왜 무흐리마는 자신의 결혼식을 장례식이라고 불렀을까? 무흐리마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히 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톱카프 궁전의 기록 보관소를 살펴보면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공주들이 동일한 공포, 동일한 절망, 동일한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이다. 어떤 공주들은 약혼 발표를 들은 후 먹기를 완전히 거부했다. 그들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단식했다. 궁전 의사들은 이것을 혼전 우울증이라고 기록했다. 마치 질병인 것처럼. 어떤 공주들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열, 두통,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의사들이 검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고통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공주들은 종교적 수련소로 도망치려 했다. 그들은 갑자기 극도로 신앙심이 깊어졌다고 선언하며 결혼 대신 신에게 삶을 바치고 싶다고 간청했다. 이들은 절대적인 특권 속에 태어난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평생 굶주림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빈곤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들은
세계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음식, 최고의 옷,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첫 결혼밤을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와 침대를 공유해야 하는 그 순간을 처형대에 오르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법적 권리, 막대한 부, 그리고 제국의 가장 높은 지위가 한 여성을 자신의 결혼식을 자신의 장례식이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지 않다. 답은 오스만 제국이 수세기에 걸쳐 완성시킨 시스템에 있다. 그것은 우아한 심리적 고문의 한 형태였다. 그것은 특권 자체를 감옥으로 바꾸는 교묘한 방법이었다. 그것은 여성에게 법적으로 모든 것을 주면서 동시에 실제로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선택권을 완전히 빼앗는 시스템이었다. 그들의 공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오스만 궁전의 가장 비밀스러운 방들로, 역사가 감추려 했던 어두운 복도들로 들어가야 한다. 이 시스템은 사랑이나 열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오스만 제국의 결혼 제도는 행정기계였다. 정밀하게 설계되고 냉정하게 실행되며 정치적 유용성만을 위해 작동하는 기계. 개인적 감정은 이 기계의 부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다. 궁전의 기록들은 이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다. 공주들은 종종 자신의 결혼에 대해 겨우 며칠 전, 때로는 단 몇 시간 전에만 알게 되었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다.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오가 되기 전에 발리데 술탄, 즉 술탄의 어머니가 당신의 방에 들어온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지만 그 미소는 차갑다. 축하한다, 내 딸아. 술탄께서 당신의 남편을 선택하셨다. 결혼식은 이번 주에 있을 것이다. 그게 전부다. 협상도 없다. 논의도 없다. 당신의 의견은 묻지 않는다. 당신은 이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일 뿐이다. 협상은 이미 몇 주, 때로는 몇 달 전에 끝났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공주 본인은 없었다. 그곳에는 술탄이 있었다. 대제상이 있었다. 발리대 술탄이 있었다. 군사 고문들이 있었다. 재정 관료들이 있었다. 모두가 공주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그녀의 몸, 그녀의 삶, 그녀의 운명.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 방에 없었다. 그녀는 복도 저편 어딘가에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 이 공주들이 결혼하는 나이를 알면 더욱 충격적이다. 기록들이 보여주는 것은 끔찍하다. 12살, 때로는 더 어렸다. 10살, 심지어 8살의 소녀들이 결혼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물론 이슬람 법은 결혼 나이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소녀는 성숙해야 했다. 하지만 성숙의 정의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놀랍도록 유연했다. 술탄이 긴급하게 특정 파샤나 총독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면 갑자기 12살짜리 소녀가 충분히 성숙하다고 선언되었다. 남편 선택의 기준을 보면 이것이 정치적 거래임이 더욱 명확해진다. 사랑? 말도 안 된다. 호환성? 웃기는 소리다. 나이 차이? 중요하지 않다. 유일한 기준은 정치적 충성도였다. 공주의 미래 남편은 술탄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그가 어느 지역을 통제하는가? 그의 군사적 능력은 어떤가? 그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결혼 대상을 결정했다. 가장 선호되는 남편들은 데부시름의 시스템에서 나왔다. 이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그것은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어두운 제도 중 하나였다. 제국은 정복한 기독교 지역에서 어린 소년들을 강제로 데려왔다. 이 소년들은 가족에게서 영원히 분리되었다. 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되었다. 그들은 오스만 문화로 재교육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원래 정체성을 잇도록 강요받았다. 이 소년들 중 가장 똑똑하고 강한 자들은 예니체리가 되거나 행정관료가 되었다. 그들은 제국의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대제상, 해군제독, 지방총독.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가질 수 없었다. 독립성. 왜냐하면 이 남자들은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시족이 없었고 부족이 없었고 원래의 고향이 없었다. 그들의 모든 것은 술탄에게서 왔다.
그들의 지위, 그들의 부, 그들의 권력, 그들의 존재 자체. 술탄이 그들을 만들었고 술탄이 그들을 파괴할 수 있었다. 이것이 그들을 완벽한 하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공주들의 완벽한 남편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런 남자와 결혼한 공주는 자신의 남편을 통해 권력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력한 가문과 동맹을 맺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독립적인 권력 기반을 만들 수 없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만큼이나 술탄의 재산이었다. 실제로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의 두 재산 사이의 행정적 연결이었다. 한쪽에는 제국의 재산인 공주가 있었다. 다른 쪽에는 제국의 하인인 남편이 있었다. 둘 다 술탄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를 상상해보라. 공주는 자신이 사랑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으며 종종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와 결혼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동반자가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먼저 술탄의 하인이었고 그 다음에야 그녀의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공주가 남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는 먼저 생각해야 했다. 이것이 술탄을 기쁘게 할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는 거절했다. 그의 생존이 술탄의 호의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은 감정이 제거된 정치적 도구였다. 사랑을 위한 공간이 없었다. 친밀함을 위한 여지가 없었다. 심지어 기본적인 인간적 연결을 위한 가능성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공주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혼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거래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남편이 동반자가 아니라 또 다른 감시자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히 낯선 남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 전체 시스템이었다. 개인을 정치적 부품으로 바꾸는 기계, 인간을 도구로 만드는 제도,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승인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었다. 저항할 곳이 없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저항의 모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결혼의 구조를 이해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공포는 세부 사항에 있었다. 결혼 계약서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냉정한 행정 절차였는지 알 수 있다. 이 문서들은 군사 작전 계획서처럼 작성되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지참금의 정확한 금액, 동전 하나까지. 결혼 후 성관계 일정에 대한 기대치, 상속 규칙, 이혼 시 재산 분할, 심지어 첫날 밤이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이 문서들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산 이전에 관한 것이었다. 혈통 관리에 관한 것이었다. 정치적 동맹 확보에 관한 것이었다. 공주는 이 계약서의 서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계약의 대상이었다. 마치 토지나 보석처럼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넘어가는 귀중품. 1547년의 한 사례를 보자. 아이쉐 술탄, 6살. 그녀는 할아버지 뻘 되는 남자와 약혼했다. 계약서는 명확했다. 법적으로 결혼은 즉시 성립되지만 첫날 밤은 그녀가 12살이 될 때까지 연기된다. 이것이 자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라. 이것이 아이슈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6살의 나이에 그녀는 자신의 몸이 이미 약속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6년을 살아야 했다. 6년 동안 매일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12살이 되면 자신이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는 남자가, 자신보다 40년 이상 나이가 많은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6년 동안 카운트다운. 6년 동안 자신의 운명을 향해 걸어가기. 그녀가 인형으로 놀 때도, 그녀가 배우는 것을 배울 때도, 그녀가 웃고 뛰어놀 때도 그 지식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 어둡고 무거운 구름처럼 그녀의 미래 위에 떠 있었다. 제국은 그녀의 삶의 이정표를 인간 발달이 아니라 행정 업무로 보았다. 그녀가 6살에서 12살로 성장하는 것은 그녀에게는 아동기였다. 하지만 제국에게는 그것은 단순히 계약 이행까지의 대기 기간이었다. 그녀의 생일은 축하가 아니라 마감일이었다. 그녀가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그 침대에게, 그 운명에게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관료제는 공주들의 삶의 모든 측면을 감시했다. 출산 능력, 월경 주기, 건강 상태, 재산, 모든 것이 장부에 기록되었다. 궁전 서기관들은 각 공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했다. 마치 재고 목록처럼. 아이쉐 술탄, 1504 11년생, 1504 17년 약혼, 1505 13년 결혼 예정, 지참금 50만 악체, 건강 상태 양호, 출산 가능 예상. 결혼식 자체는 몇 주 동안 지속되는 화려한 광경이었다. 제국 전역에서 온 손님들, 음악가, 무용수, 시인, 끝없는 음식과 와인,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밝혔다. 거리는 꽃과 비단으로 장식되었다. 사람들은 춤추고 축하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공주 자신은 무엇을 느꼈을까? 결혼 전 의식들은 기쁨이 아니라 복종으로의 입문이었다. 의식적 목욕, 종교적 교육, 준비 평가. 각 의식은 그녀의 개인적 선택의 또 다른 층을 벗겨냈다. 목욕은 정결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적 재탄생이었다. 소녀로서의 그녀를 씻어내고 아내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준비하는 것. 종교교육은 영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조건어였다. 그녀에게 복종이 신성한 의무라고 가르치는 것. 그녀의 저항이 신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하는 것. 준비평가는 특히 모욕적이었다. 나이든 여성들, 보통 이전에 결혼했던 공주들이 젊은 신부를 검사했다. 그들은 그녀의 몸을 확인했다. 그녀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은 그녀에게 첫날 밤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시했다. 순종하라. 저항하지 마라. 남편을 기쁘게 하라. 이 대화들은 교육이 아니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은 한 사람에서 정치적 도구로의 전환이었다. 각 의식, 각 문서, 각 준비는 같은 메시지를 강화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니다. 당신은 이제 제국의 자산이다. 당신의 몸은 제국의 것이다. 당신의 미래는 제국의 것이다. 당신의 선택은 제국의 것이다. 당신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부 사항이 드러내는 것은 체계적 비인간화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공주들이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는 방식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했다. 제국 칙령, 변경 불가능하고 최종적인 토론의 여지가 없었다. 협상의 가능성도 없었다. 술탄이 결정하면 그것은 돌에 새겨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일부 공주들은 저항을 시도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병을 가장했다. 갑자기 열이 나고 기절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했다. 의사들이 불려왔다. 그들은 검사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질병은 육체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영혼에, 그리고 그 영혼을 짓누르는 절망에 있었다. 다른 공주들은 종교적 지연을 시도했다. 나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성직자들이 소환되었다. 그들은 공주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거의 항상 그들의 답은 같았다. 당신의 의무는 명확합니다. 결혼은 신의 뜻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결정은 알라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저항하는 것은 죄입니다. 종교 자체가 그녀를 가두는 또 다른 도구가 되었다. 가장 용감한 공주들은 아버지에게 직접 탄원했다. 그들은 술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울며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저는 이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제발 저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었는지 이해해야 한다. 술탄에게 도전하는 것은 심지어 간청의 형태로라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술탄의 분노는 전설적이었다. 그는 반역의 암시에도 사람들을 처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술탄들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것이 더 나빴다. 그들은 친절했다. 그들은 이해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딸의 손을 잡았다. 나도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내 딸아,
하지만 이것은 제국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다. 너는 술탄의 딸이다. 너에게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친절한 거절,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달되는 절대적 거부, 모든 저항의 경로가 차단되었다. 의사들은 제국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존재했다. 성직자들은 제국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했다. 심지어 아버지, 그녀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남자조차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술탄이었다. 그리고 술탄의 첫 번째 의무는 제국에 있었다. 딸들에게가 아니라 결혼밤은 술탄에 대한 충성심의 시험이 되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그녀는 그를 몰랐다. 그녀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많은 경우 그녀는 결혼식 당일까지 그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다. 아니, 첫날 밤은 완전히 다른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복종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가 제국의 의지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녀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이행할 것인가? 법적으로 그녀에게는 친밀함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서류상으로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실제로 거부는 배신으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술탄에 대한 불복종이었다. 제국에 대한 반역이었다. 신에 대한 죄였다. 그녀에게 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 권리를 사용하는 순간 그녀는 다른 모든 것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지위가 이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녀는 너무 특권적이어서 동정받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녀는 공주다. 그녀는 궁전에 산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녀가 무엇을 불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그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위험했다. 동시에 그녀는 너무 무력해서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권력은 환상이었다. 그녀는 재산을 소유했지만 남자의 허락 없이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법적 권리를 가졌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회적 자살이었다. 그녀는 왕족이었지만 그녀의 혈통은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가두었다. 제국은 완벽한 함정을 설계했다. 반란은 배은망덕하게 보였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감히 불평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복종은 명예롭게 보였다. 당신은 의무를 다하고 있다. 당신은 훌륭한 딸이다. 도덕성 자체가 무기화되었다. 선과 악의 정의가 왜곡되어 복종이 미덕이 되고 자유가 악덕이 되었다. 황금세장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공주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자유를 제외하고 그들은 아름다운 감옥에 살았다. 하지만 감옥은 여전히 감옥이다. 그리고 결혼의 순간 그 황금사슬들이 진짜가 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다. 적응기간이라고 불렸다. 마치 보호관찰처럼 감시되었다. 공주의 모든 움직임, 모든 말, 모든 행동이 기록되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절대로. 여성 시녀들이 항상 근처에 있었다. 그들은 공주를 돕기 위해 그곳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역할은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보고했다. 공주가 무엇을 먹었는지, 그녀가 남편과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그들이 밤을 함께 보냈는지, 얼마나 자주, 공주가 행복해 보였는지, 슬퍼 보였는지, 저항적이었는지, 모든 것이 문서화되었다. 결혼 생활의 친밀함은 국가 감시의 문제가 되었다. 침실은 더 이상 사적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이 모니터링하는 또 다른 영역이었다. 시녀들은 밤에 문 밖에서 기다렸다. 그들은 들었다. 그들은 관찰했다. 아침에 그들은 침대 시트를 검사했다. 그들은 궁전 관리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상상해보라. 당신의 가장 사적인 순간들이 행정 데이터가 된다.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고통, 당신의 수치심, 모두 장부에 기록된다. 당신은 한 번도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다. 심지어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조차도 제국이 지켜보고 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감시자들 중 많은 이들이 공주 자신의 가족이었다. 발리데 술탄의 어머니는 종종 주요 감독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녀들, 딸들의 결혼 생활을 감시하는 책임을 맡았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지시했다. 그것이 안전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것이 트라우마가 제도화되는 방식이었다. 한 세대의 여성들이 다음 세대에게 복종을 가르쳤다. 그들 자신이 고통받았던 여성들이 이제 그 고통을 영속화하는 시스템의 집행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선택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보호라고, 의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발리데 술탄은 젊은 신부에게 조언을 주었다. 저항하지 마라. 그것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순종하라. 미소 지어라. 남편을 기쁘게 하라.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이것은 아기에서 나온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나이든 여성들은 자신들도 같은 시스템을 거쳤다. 그들은 생존했다. 그리고 그들은 생존 전략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트라우마의 순환이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다. 고통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시스템을 유지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들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궁전 의사들은 공주들의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기록했다. 그들의 의료 기록은 오늘날 읽기에 가슴 아프다. 혼전 우울증, 결혼 후 불안, 식욕 부진, 불면증, 설명할 수 없는 통증. 의사들은 이것들을 증상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그들은 원인을 다루지 않았다. 왜냐하면 원인은 시스템 자체였고 시스템은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공주들은 먹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결혼 후 몇 주, 몇 달 동안 굶었다. 의사들은 이것을 히스테리라고 진단했다. 그들은 강제 급식을 명령했다. 그들은 약초 치료를 처방했다. 다른 공주들은 기절했다. 갑자기 설명 없이. 의사들은 약한 체질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공주들은 자해했다. 그들은 자신의 팔을 긁었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뽑았다. 의사들은 신경장애라고 기록했다. 이 모든 증상들은 트라우마의 명백한 징후였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그렇게 취급되지 않았다. 대신 그것들은 행정 문제로 다루어졌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 제거해야 할 장애물들. 고통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관리되었다. 수능을 강제하기 위해 약초 진정제가 사용되었다. 의사들은 이것들을 건강치료로 위장했다. 공주님의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공주님이 더 잘 쉴 수 있도록. 하지만 진짜 목적은 명확했다. 저항을 약화시키는 것, 순종을 더 쉽게 만드는 것, 제국에 협력하도록 그녀의 몸과 마음을 약물로 다루는 것. 감시 국가는 완벽했다. 모든 식사가 기록되었다. 모든 대화가 보고되었다. 모든 밤이 문서화되었다. 공주는 자신의 삶에서 관찰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제국의 기록부에 있는 항목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부의 모든 페이지는 같은 것을 말했다. 당신은 우리의 것이다. 결혼은 종종 또 다른 형태의 추방을 의미했다. 많은 공주들은 결혼 직후 먼 지방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이었다. 분리는 제도의 일부였다. 공주를 남편의 호의에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이스탄불에서 멀리 떨어진 곳, 아나톨리아의 외딴 요새, 아랍 지방의 뜨거운 사막, 발칸의 산악 지역. 공주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궁전에서 수백, 때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가족을 떠났다. 친구들을 떠났다.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을 떠났다. 1578년에 게브에르한 술탄의 사례를 보자. 그녀는 4살에 약혼했다. 그녀의 남편은 55살의 지방 총독. 그녀는 흑해 연안의 외딴 요새에서 자랐다. 차갑고 습하고 고립된 곳. 이스탄불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그녀의 편지들이 남아있다. 그것들을 읽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외로움에 대해 썼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공주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이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매일 그녀는 자신이었던 사람에게서 조금씩 더 멀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지리적 추방은 심리적 단절을 완성했다. 공주는 더 이상 제국 중심부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변방에 있었다. 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녀는 이스탄불의 소식을 듣기까지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했다. 그녀의 편지들은 검열되었다. 그녀의 방문객들은 제한되었다. 그녀는 세계에서 단절되었다. 그리고 이 고립 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남편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의 안락함, 그녀의 안전, 그녀의 생존까지도 그의 호의에 달려 있었다. 만약 그가 친절하면 그녀의 삶은 견딜만 했다. 만약 그가 잔인하면 그녀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 그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너무 고립돼 있었다. 공주들이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부조차도 환상이었다. 법적으로 그들은 재산을 소유했다. 그들은 지참금을 받았다. 그들은 토지와 보석과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재산을 통제한 것은 누구였는가? 남편 또는 아버지 또는 형제 또는 궁전이 임명한 관리인, 공주 자신은 아니었다. 기록들은 공주들이 자신의 지참금에 접근하기 위해 허가를 구걸하는 사례들로 가득하다. 제발 제 돈에서 돈을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 재산에서 수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소유자처럼 구걸해야 했다. 왜냐하면 법적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재정적, 개인적, 영적 선택은 남성의 승인이 필요했다. 공주가 자선을 베풀고 싶어 한다면 남편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녀가 종교기관을 방문하고 싶다면 남편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녀가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면 남편이 그것을 읽고 승인해야 했다. 그녀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그녀 자신의 생각도 사치의 환상이 완전한 통제를 가렸다. 사람들은 공주들의 보석을 보았다. 그들의 비단을 보았다. 그들의 궁전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들은 운이 좋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슬들, 제한들, 그 사치의 모든 부분을 통제한 남성들의 손. 공주는 황금 세장에서 살았다. 세장은 아름다웠다. 보석으로 장식되고 비단으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세장이었다.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세장이라도 자유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짜 감옥은 공주의 몸 자체였다. 제국 결혼은 출산 능력, 특히 아들 생산으로 판단되었다. 생식 성공은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의무가 되었다. 공주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의 자산이었다. 그리고 그 자산의 주요 목적은 명확했다. 후계자를 생산하는 것, 특히 남성 후계자를. 궁전 관리들은 공주의 월경 주기를 추적했다. 시녀들은 보고했다. 공주님의 월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주님의 월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 건강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기록의 문제였다. 그녀의 가장 친밀한 신체 기능이 행정 데이터가 되었다. 공주의 식단이 모니터링되었다. 의사들은 출산력을 높인다고 믿어지는 음식을 처방했다. 석류, 대취하자, 특정 약초, 그녀가 먹는 모든 것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선택되었다. 임신. 그녀의 신체 활동도 규제되었다. 너무 많은 운동은 나쁘다고 여겨졌다. 그것이 임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그녀는 적절한 양만 움직여야 했다. 건강하지만 순종적으로. 친밀함 자체가 모니터링되고 규제되었다. 시녀들은 부부가 함께 보내는 밤을 새었다. 너무 적으면 관리들이 우려했다. 왜 그들은 자주 함께 있지 않는가? 문제가 있는가? 때로는 발리데 술탄이 직접 개입했다. 그녀는 젊은 부부에게 더 자주 함께 있으라고 지시했다. 마치 업무 할당처럼. 임신하지 못한 공주들은 조사에 직면했다. 문제가 무엇인가? 그녀가 불임인가? 남편이 불임인가? 그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가? 의사들이 불려왔다. 그들은 검사를 수행했다. 그들은 치료법을 처방했다. 일부는 약초였다. 다른 것들은
더 침습적이었다. 종교적 치료법도 사용되었다. 불임공주들은 성인들의 무덤을 방문하도록 보내졌다. 그들은 기도해야 했다. 그들은 단식해야 했다. 그들은 자선을 베풀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신의 은총을 얻고 임신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몸이 실패하면 그것은 그녀의 영혼의 결핍으로 여겨졌다. 궁정의 소문은 잔인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녀는 왜 아직 임신하지 않았는가? 그녀는 저주받았는가? 그녀는 몰래 임신을 피하고 있는가? 모든 실패는 그녀의 잘못으로 여겨졌다. 남편이 그 나이가 많거나 아프더라도 불임은 항상 여성의 탓이었다. 첫 결혼밤은 이 평생 생물학적 감시로의 입장을 표시했다. 그날부터 공주의 몸은 끊임없는 관찰 대상이었다. 그녀가 임신했는가? 그녀가 건강한 아이를 낳았는가? 그것이 아들인가? 이것들이 그녀의 가치를 측정하는 질문들이었다. 심지어 이혼하거나 미망인이 된 여성들도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려운 딸들은 체계적으로 굴복당했다. 첫 번째 결혼이 끝나면 그들은 종종 재혼했다. 또 다른 정치적 동맹,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침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 일부 공주들은 종교적 헌신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그들은 극도로 경건해졌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기도로, 자신의 돈을 자선으로 바쳤다. 그들은 재혼을 피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했다. 나는 신에게 서약했습니다. 나는 다시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영적 기관들도 국가를 섬겼기 때문이다. 재혼을 피한 공주들은 드물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했을 때 그것은 보통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그들이 출산을 넘어서는 정치적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똑똑한 공주들, 정치적 조언자가 되거나 외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주들만이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자유롭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다른 형태의 유용성을 찾았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공주들에게 결혼밤은 생식기계로의 평생 전환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가치는 그들의 자궁으로 축소되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생산하는 아들의 수로 측정되었다. 그들의 실패는 영구적인 수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심지어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측면은 트라우마가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였다. 세대를 거쳐 조건화된 복종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1590년의 파트마 술탄의 사례를 보자. 그녀의 약혼 발표가 있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기절했다.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녀는 먹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말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단지 침묵 속에 앉아 벽을 응시했다. 며칠이 지나갔다. 그녀는 인형처럼 움직였다. 살아있지만 죽은 듯. 궁전 의사들은 이것을 임상적으로 기록했다. 혼전 우울증. 그들은 이것을 질병으로 취급했다. 치료해야 할 의학적 상태로. 하지만 그들의 치료는 치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능에 관한 것이었다.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존재했다. 먼저 동반자 관계. 나이 든 궁정 여성들, 이전에 결혼했던 사람들이 파트마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이야기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나도 두려워했다. 하지만 보라, 나는 살아남았다. 너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은 공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화였다.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그 다음 강제 오락. 파트마는 정원으로 데려가졌다. 음악가들이 그녀를 위해 연주했다. 시인들이 낭송했다. 모두가 그녀를 웃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상태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를 결혼식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실패하면 진정제, 약초 혼합물, 그녀의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녀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지만 진짜 효과는 그녀의 저항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를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것. 파트마의 증상들이 나열되었다. 울음, 음식 거부, 자해, 어린 시절 시녀들에 대한 집착. 각 증상에는 대응책이 있었다. 울음? 산만하게 하라.
음식 거부? 강제로 먹이라. 자해? 그녀를 감시하라. 집착? 그 시녀들을 제거하라. 치료는 치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것은 수능에 초점을 맞췄다. 목표는 파트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결혼시킬 수 있을 만큼 기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감정적 고통은 무관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의식을 치를 수 있는가였다. 감정적 고통은 관료적 데이터가 되었다. 슬픔은 서류 작업처럼 처리되었다. 공주 파트마 술탄, 혼전 우울증 진단, 약초 치료 처방, 동반자 지원 제공, 이준의 결혼 예정. 그녀의 내면 세계는 체크리스트로 축소되었다. 종교는 복종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성직자들이 불려왔다. 그들은 파트마에게 가르쳤다. 당신의 아버지의 결정은 알라의 뜻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저항하는 것은 신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이 세상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보라. 그들은 그녀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인정했다. 예, 이것은 어렵습니다. 예, 당신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들은 그 고통을 재구성했다. 그들은 그것을 시험으로 만들었다. 영적 성장의 기회로, 순교의 한 형태로. 당신의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공주들은 그들의 첫 결혼밤이 신성한 의무라고 배웠다. 제국에 대한 의무, 신에 대한 의무, 왕조에 대한 의무,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혐오, 그들의 저항, 모두 이기심의 표시로 재구성되었다. 당신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개인적 감정은 제국의 필요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리적 조작의 걸작이었다. 시스템은 공주들에게 그들 자신의 포로 상태를 내면화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에게 복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에게 자유에 대한 욕망이 죄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으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일부 공주들은 이것을 믿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고통이 의미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희생이 고귀하다고, 그들의 복종이 신성하다고. 이 공주들은 가장 비극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감옥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다른 공주들은 결코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순응했다. 그들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복종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내면에서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다. 매일 조금씩 제조된 동의의 시스템은 완벽했다. 그것은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억압을 선택하도록 가르쳤다. 그것은 그 선택을 미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세대마다 새로운 공주들의 집단이 이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저항, 굴복, 그리고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한 시스템의 집행자가 되는 것. 오스만 제국은 특권으로 위장된 복종을 완성했다. 그들은 억압의 걸작을 만들었다. 너무나 우아해서 피해자들조차 때때로 그것을 축복으로 착각했다. 결혼밤은 최종 전환이었다. 여성에서 제국의 도구로, 인간에서 기능으로, 개인에서 재산으로.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성한 질서로 위장된 심리적 전쟁이었다. 시스템의 교묘함을 보라. 그들은 공주들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법적으로 공주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권리, 재산, 지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진정한 권력, 즉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국은 저항의 가능성조차 제거했다.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가? 당신은 배은망덕하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불평할 수 있는가? 복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당신은 명예롭다. 당신은 의무를 다하고 있다. 당신은 좋은 딸이다. 도덕성 자체가 무기가 되었다. 제국의 딸들은 자신들의 포로 상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은 시스템을 내면화했다. 그들은 그것을 정당화했다. 그들은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었다.
고통받은 사람들이 고통을 영속화했다. 그리고 순환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고통은 정상화되었다. 기록되었다. 관리되었다. 그리고 세대를 거쳐 복제되었다. 각 공주의 이야기는 이전 것의 메아리였다. 같은 두려움, 같은 절망, 같은 굴복. 마치 그들이 모두 같은 대본을 읽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그랬기 때문이다. 제국이 쓴 대본. 오늘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드러낸다. 아름다움, 사치, 그리고 법조차도 지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권력은 항상 폭력적일 필요가 없다. 때때로 가장 효과적인 통제는 선택처럼 보이는 것이다. 자유처럼 보이는 것, 특권처럼 보이는 것. 오스만 공주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황금으로 쓰여졌다. 그들의 옷은 제국들의 가치가 있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생명을 구하거나 파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결혼 침대로 걸어갈 때, 자신의 첫 결혼밤을 맞이할 때 그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느꼈다. 주체성. 진정한 자유는 분하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체성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통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통제. 그리고 이것들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무흐리마 술탄은 옳았다. 그녀의 결혼식은 그녀의 장례식이었다. 그녀로서의 그녀, 꿈과 희망과 선택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그녀는 그날 죽었다. 그리고 그녀의 자리에 제국의 도구가 태어났다. 아무리 화려해도 감옥은 감옥으로 남는다. 아무리 우아해도 사슬은 사슬로 남는다. 그리고 아무리 신성하다고 불려도 억압은 억압으로 남는다. 그들을 기억하라. 제국의 희생자가 아니라 권력이 자비를 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로, 법과 권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진정한 자유는 서류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의 선택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오스만 제국의 공주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거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유가 실제로는 위장된 통제인가? 얼마나 많은 선택이 실제로는 강요인가? 얼마나 많은 특권이 실제로는 감옥인가?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운율을 맞춘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다른 형태로 반복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불편하게, 도전하게, 질문하게. 왜냐하면 그것이 이 공주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통에서 나온 지혜, 그들의 침묵에서 나온 경고. 그들이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해야 한다.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그들이 자유롭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는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을 기억하는 방법이다. 동정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아무도 자신의 결혼식을 장례식이라고 불러야 하는 세상을 만들지 않도록 싸우는 것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과거에 더 많은 어두운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지원하고 새 영상에 대한 조기 액세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했나요? 우리는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